제목은 차기 정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약과 시장 전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 한나라당 당원도 아니고요. 이 정책 공약 만들 때 깊이 관여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혹시 당에서 홍보 나왔나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차기 정부의 공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사실은 뭐 올해 작년 말에 우리 대선 치르면서 뭐 정책 선거를 하기보다는 뭐 BBK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선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정책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잘 모를 지경이고요. 선거 때마다 여기 앞에 계신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 이 당 저 당 쫓아다니면서 뭐 아이디어를 내라고 쥐어 짜기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약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신문에 간간히 낱개로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아마 생소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돼서 지금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뭐 꼭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뭐 어제 그저께 가장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돼 있던 이제 정부 부처 통폐합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주로 일하는 정부 이런 쪽으로 예산도 좀 줄이고 공무원 수도 좀 줄이고요. 뭐 그런 쪽으로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경제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당선인이 현대그룹에서 건설 회장을 오래 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기존의 대통령들보다는 친기업적인 마인드가 아주 이 뼛속까지 뭐 그렇게 완전히 체화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수도권 규제. 그동안에 한 15년 뭐 이런 정도로 계속 이제 수도권에 더 이상 공장들 뭐 업종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못 들어오게 막고 뭐 했던 그런 정책들을 뭐 수도권도 발전하고 지방도 발전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논리적으로는 이제 모순되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수도권 규제 정책을 좀 완화하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세 부분을 좀 완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용적률을 좀 상향 조정을 하고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주택을 12만 호 정도 공급하겠다. 경제 부분에서는 주로 이런 정책입니다. 전체로 보면 이제 감이 이렇게 딱 오를 정도로 규제 완화도 하고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균형 발전 또는 형평 이런 걸 위해서 유지했던 그런 규제들을 좀 완화하겠다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안보 부분 때문에 뭐 지금 통일부를 없애느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어쨌든 뭐 북한에 상당히 실질적인 도움은 이제 주긴 주겠지만 이제 북한의 어떤 비핵화라는 전제를 달고 그거만 되면 많이 도와주겠다.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과거 정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외교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 건설이나 부동산을 제외한 부분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설명하려고 좀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특히 이제 주택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선 찾아보면요. 주택 공급은 그대로 50만 원으로 유지하겠다. 근데 공약집에 보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50만 원 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좀 애매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뜯어봤더니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을 주로 해서 지금 이제 기존의 정부들은 건설교통부에서 50만 원 목표를 세우면 그 밑에 주공이든 토공이든 산하단체들이 알아서 지역을 정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밀어내기 공급을 했던 데에 비해서 자기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 이번 정부는. 그래서 심지어 청약도 맞춤형 청약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청약통장에 미리 내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주택을 사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주택도 공급을 해주고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뭐 인수위에서 그걸 특별히 얘기하는 바는 없습니다만은 기자들이 여러 기자들이 저한테도 뭐 문의를 해서 글쎄 그거는 뭐 연구 차원이나 그런 설문조사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정책으로 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그렇게 어디 수도권에 뭐 군포지역에 내가 25.7평 정도 국민임대주택을 사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했지만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상황이 또 직장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여건이 달라서 뭐 다른 데 베팅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밝힌 계획에 의해서 스스로 구속되는 그런 것까지 제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조금은 이제 논란이 되긴 됩니다만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실무용으로 추진력이 강한 정부이기 때문에 또 뭐 그거를 더 디벨롭해서 업데이트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공급 부분에서는 예전처럼 5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주택 보급률이 뭐 140%에 육박하는 어떤 지역에다 밀어낸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없어지면서 꼭 필요한 지역에 특히 수도권 같은데 이제 그런 어떤 철학들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독특한 정책인데 신혼부부에 대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거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처음에 저런 공약을 작년 7월, 8월에 기자들한테 들었을 때 저도 거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30, 40대 중에 10년, 20년 무주택자도 많은데 굳이 신혼부부한테만 저렇게 공급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34세 이하의 출산을 하고 그 1년 내에 주택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게 정책이거든요. 요새 그 10,000원 추세인데 35세 넘어서 애를 낳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하여튼 뭐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 지금 국민임대주택을 주공 공공 부분에서 10만 원을 짓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벅차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업 승인만 받아놓고 주택 착공이 안 되는 물량이 많은데 그거보다 더 많은 12만 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참 황당한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건설교통부가 인수위에 보고할 때 보니까 뭐 국민주택의 물량하고 저물량하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하겠다. 기존에 또 재건축 재개발에 임대주택 배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해서 올해부터 바로 시행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이나 뭐 물량이라든가 세부적인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만은 하여튼 주로 신혼부부들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 이제 당선인 대선 이후에 저 부분이 가장 예민하게 민감하게 시장에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련된 법 내에 용적률이 최대한 300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따라서 뭐 200 한도를 280으로 한 데도 있고 서울은 250이죠. 그 다음에 지방마다 조금씩 사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울은 250 안에서 용적률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인식하는 건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나 보다. 그러면 그 법을 바꿔야 돼요. 아니면 서울시의 그 용적률 지침을 바꿔야 되고.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임대주택을 짓는다든가 신혼부부 주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재정비 촉진 지구를 해서 광역 개발을 할 때 인센티브로 10% 뭐 또 많이 주면 50%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용적률을 다 올리겠다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거에 용적률 300, 400 뭐 그런 시대도 있었죠.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보다는 재개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촉진하고 산지, 구릉지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당 내에서 저 정책 공약을 할 때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전문가 모임도 하고 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얼마나 치열하게 저 부분을 고민들을 해서 저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신도시보다는 도심 내에 기존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갖춰진 지역에 개발을 많이 하겠다. 그런 정도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상당히 이것도 좀 생소한 겁니다만, 공영택지를 개발할 때, 지금은 이제 주로 지자체라든가, 주공, 이런 데서 주로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게 돼 있는데, PM회사, 프로젝트 매니저의 약자가 같긴 합니다만은,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민간도 저렇게 하게 하겠다.
얼마나 좀 유효성이 있는 건지 저는 이제 확신은 잘 안 쓰는데 지금도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이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런 것도 지금 나와 있고 인수위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많이 나오지만 아직 이 얘기가 안 나왔다 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요. 거기에 아이템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서서히 정권이 출발하고 이후에도 계속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뭐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 국민들 합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내부적으로 그 당내에서 충분히 수렴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부동산 부분에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감면하는 걸로. 저거는 뭐 사실 야당하고 여당하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사영 박사님도 계시지만 대통합 신당인가요? 거기서도 역시 저 비슷한 이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물 세율을 낮춘다든가 뭐 이런 거는 아니고 1가구 1주택 또는 고령자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 담세 능력이 좀 이제 취약해진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저렇게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우리 기본 세율이 9에서 36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6억이 넘어가면 세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단기에 거래를 하면 뭐 1년 내에 하면 70%까지 주고 그 다음에 2주택인 사람들은 60% 이렇게 좀 이제 처벌적으로 징벌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도 막 굉장히 폭등을 하는 시기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가격이 안정돼서 그게 2, 3년 유지된다든가 또 뭐 그럴 가능성은 크게 높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든가 이러면 세율 자체가 좀 다시 정상화로 돌아와야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합리적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그런 거는 각 당에서 다 얘기해 놓은 거고 뭐 필로소피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차피 시장이 이렇게 변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취등록세 통합하고 세율이 인하하겠다. 이걸 2.3 돼 있는 걸 1% 수준으로 낮추겠다. 제가 볼 때는 등록세는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취득세도 아주 그냥 최저로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방제 저게 재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다른 세목을 넘겨주거나 그걸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또 재경부 입장에서는 뭐 이미 손에 내던 돈인데 그걸 나눠주기가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저거는 그래서 결국 이제 광역도지사들하고 대통령하고 만나서 얘기한 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 했는데 어차피 보유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뭐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저 이명박 당선인 자체가 주는 이미지는 굉장히 이제 또 한나라당의 당선이다 보니까 시장주의자고 이제 규제를 철폐하고 뭐 이렇게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또 한나라당에는 또 이상하기보다는 좀 당의 이 브랜드나 이미지하고 맞지 않는 기류가 있긴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도 한나라당에서 먼저 나온 거란 말이죠. 이번에 또 여기는 이제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지분형 분양 아파트 그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당 내에서도 상당히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을 위해서 싼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한편의 강력한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거권을 뭐 헌법의 기본권으로 그냥 명시를 하겠다. 뭐 저걸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헌법 개정의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저런 것도 뭐 지금까지는 사실 저렇게까지는 표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권으로 보호하겠다. 그 다음에 아까 신혼부부 중에서 한 48,000호 정도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제 하겠다. 그 다음에 80평방미터 이하 국민주택은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을 하겠다. 또 그 중에 10% 정도는 노인 세대한테 할당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명박 정부가 알고 보면 또 그렇게 시장에 이렇게 방임하고 맡겨두고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뭘 해결하는 그런 정부는 또 아닙니다. 특히 주택에 관련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와 좀 유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면 좌측 깜빡이 켜고 우로 운전을 하다가 지지자들한테 많이 욕먹었다 그러는데 이명박 정부는 우측 깜빡이 켜고 좌로 갈 가능성이 이거 보면 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그런 서민층을 위한 주택에서 이건 이제 학문적 계보나 흐름을 보면 연구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부의 돈으로 정부 재정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시장 경제에 맞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뭐 큰 집도 상한제 규제하고 작은 집도 이제 힘이 붙여서 힘들어하고 이렇게 가는 게 뭐 어떻게 보면 큰 방향에서는 뭐 틀린 것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그 국토 부분에서도 뭐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뭐 이제 지역을 광역화해서 50만, 100만씩 묶어서 또 심지어 200만, 300만씩 묶어서 지방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구미면 구미, 또 대구면 대구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경제권을 이렇게 묶자 이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당의 정책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광역 경제권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인구 수도 커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 단위도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좀 힘이 생길까라고 생각을 하는 지방의 바람입니다. 그게 당의 정책으로 저기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부권 쪽에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해서 한국판 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기존에 뭐 행복도시도 있고 오창산업단지도 있고 대덕단지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뭔가 좀 이제 이 정부 컬러에 맞게 뭔가 좀 이렇게 좀 더 묶어서 더 이렇게 크게 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부분을 보면 역세권을 좀 이제 지금도 뭐 역세권이 활발히 이제 죄송합니다. 활발히 개발이 돼 있지만 저거를 좀 더 이렇게 용적률도 높이고 역세권을 개발하고 그 안에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서민을 위한 모든 시설을 집어넣겠다. 주상복합을 많이 짓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게 기존의 정부보다는 훨씬 이 역세권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형 이제 도시 UCT 이거는 뭐 지금 신도시라든가 다 적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공약을 받아서 이렇게 나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BBK 사건 때문에 매일 그거 할 때 이명박 그 당선인은 지방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많은 공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이제 하나차나 따져보면 뭐 이렇게 아주 터무니없는 건 없는데 지역 내부에서 선거할 때마다 뭔가 약속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통일특구 지정과 통일기반 조성 저거는 뭐냐 그러면 북한이 이제 비핵화라든가 뭔가 지금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만큼의 그걸 해주면 강원도 쪽에 그 금강산 그 배후 지역에 아마 고성 쪽이겠죠. 한 500만 평 정도에서 통일특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뭐 산업단지나 IT 이런 쪽에 그걸 하겠다라는 거고요. 대략 그만 고성 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나들섬 조성돼 있는데 저거는 뭐 강화도 인근에다가 섬을 만들어 놓고 남쪽, 북쪽 경계 지점이니까 북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IT 산업을 거기다 유치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또 개성공단에 또 대응공단을 또 이제 조성을 하겠다. 개성공단을 좀 1단계하고 2단계는 스톱시켜 놓고 북한이 좀 하는 거 보고 우리 2단계까지 추진하겠다. 지금 그런 작전이긴 한데 공단이 2단계 되면 굉장히 규모가 커지거든요. 그 앞에 바로 남쪽에도 우리도 공단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 중에 이제 주한미군 반환 공여 구역. 저거는 이제 미군 기지 나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동북부들, 의정부, 동두천, 뭐 이런 포천, 뭐 이런 지역들이죠. 사실 저쪽 지역이 좀 저평가는 돼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경기 동남축 그러면 강남부터 시작해서 분당 뭐 쭉 나가서 저희 평택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 서북축 그러면 서울서부터 해서 그 인천까지 쭉 연결되는 축인데 사실 양쪽 축 개발은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 또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나머지 이제 경기도 북쪽이나 서북이나 동북 쪽을 개발해야 되는데 거긴 축이 없어요, 축이.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있는 것이 저 미군 기지를 어떻게 보면 최대한 활용하느냐. 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무슨 소리냐, 저 다 공원 만들어야지.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저기서 부가치도 생산하고 지역의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뭐 집만 지어서는 안 되니까 결국 대학도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 레저 시설도 만들고 해서 주한미군 그 기지들 그런 쪽들을 많이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충남도청을 이전하는데 관련돼서 그 특별법을 만들려고 충남도에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원해주고 저게 또 신도시를 짓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건 표심이 이제 좀 앞선 것이 아닌가. 안 그래도 거기 신도시 많은데 아산 신도시 지금 뭐 아산 천안 신도시 1단계, 2단계까지 가면 어마어마한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있죠. 뭐 그렇게 엄청난데 저거는 조금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방과학도시 집중력. 저건 논산입니다. 논산. 논산에다가 논산에 그 훈련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국방대학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수산업
들도 지금 우리 뭐 못 만드는 거 없지 않습니까? 로켓 빼고는 다 만드는데 탱크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그런 산업들을 군산복합 그래서 그 근처에다가 좀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신 것 같아요. 저쪽 가서. 그다음에 한반도 썬벨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저거는 이제 그 우리 남해안 서에서부터 부산까지 남해안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구역을 나눠 갖고 부산 쪽, 가운데 쪽, 목포 쪽 이렇게 해서 개발 전략인데 글쎄 뭐 그 안에 뭐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쭉 훑어봤는데 주로 산업단지들 개발이 많고 관광 개발이 많고 뭔가 이렇게 특별히 눈에 탁 띌 정도로 그런 이제 그건 없더라고요. 선벨트 그러면 보통 미국 같으면 주로 이제 레저라든가 실버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개발된 지역인데 우리 남해안 쪽에는 저걸 가지고 뭐 J 프로젝트도 있었고 그동안 연구는 많이 해놨습니다. 저 이제 남해안 통합해서 동서화학 통합해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많이 개발돼 있고 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세분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고요. 새만금 저 매립지에다가 뭐 저 두바이 같은 그런 이제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그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국제공원하고 K2 공군기지 이전 적재에 대한 개발, 그 지역에 대한 개발.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남북 이제 경제 협력 부분은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DJ 정부 이후에 10년 동안 북한하고 교류를 많이 했는데 한나라당에서 이제 정권을 잡았다 해서 그게 뭐 없어질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북한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뭐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만은 어떻든 저런 부분들은 지금도 뭐 이미 우리가 손투자를 해놨고 또 북한도 그 맛을 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속도는 뭐 그렇게 5년 내에 뭐 갑자기 뭐 통일 기반이 만들어진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뭐 인기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는 발전의 어떤 핵심 전략을 뭐 인수위 때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진행을 하면서 이게 결정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주로 도시개발 쪽을 통해서 그 신도시를 많이 짓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를 지어서 공무원들을 글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 전 정부들은 우리가 먹고 살 먹거리를 얘기할 때 뭐 우리 중화학 산업들 이미 이제 중국한테 상당히 경쟁에서 힘들어지고 또 이제 국내에선 이제 생산 못하니까 해외로 나가야 되고 뭐 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온 이제 그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김영삼 정부 때는 신산업 단지 그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제 중화학 산업보다는 첨단 산업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개발하겠다. DJ 정부 때는 똑같은 얘기인데 혁신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동대문의 그 쇼핑몰을 예를 들면서 그 자리에서 보니까 해결도 혁신이라고 혁신 클러스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참부 정부에서는 그거 다 써먹어서 써먹을 게 없잖아요. 또 혁신 또 도시라는 도시애들 그것도 개념 그건 좀 어폐가 좀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개념이었고 하여튼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정이라는 그걸 아주 집중화를 시켜서 한 군데만 그렇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고 나머지 부분은 그 동안에 이제 좀 이제 지역들에서 늘 제기를 해왔던 어떤 그런 요구 사항들도 지역 현안 사업 이런 부분들입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 또 그 정부도 상당히 고집이 센 정부인데 이명박 당선인도 상당히 제가 보면은 고집이 센, 그 고집 면에서는 비슷한 이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약이 보통 볼 때는 당선되고 공약을 다 잊어버려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공약을 재정리를 해서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들 표현들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애착을 가지는 공약이면 공약일수록 상당히 그 추진력 있게 박력 있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기존의 그 어떤 도시나 이런 이제 산업 부분하고는 많이 차이가 좀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 올렸던 부분은 정책 공약집에 나왔던 그런 공약이고요. 이제 인수위가 이제 되고 나서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계속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언론에 많이 이제 노출된 이제 사항이고, 주로 이제 그 인수위에서 인터뷰를 하든가 아니면 기자들한테 흘려서 여론을 떠보는 어떤 그런 용도로 돼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2월 국회에서 결정이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시장 안정을 시키겠다라는 이제 그 얘기는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규제는 완화하겠다. 제가 볼 땐 참 시그널이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747을 하겠다. 7% 성장하고 4만 불 이렇게 하겠다. 7대 강국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또 부동산은 금리로 금융정책으로 잡아야 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그러면 금리가 올라서 747이 될 수 있나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그 투자를 통해서 저금리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또 사실 잘 안 맞는 얘기거든요. 전반적으로 투자가 되려면 금리도 낮아야 되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한 300조 정도 유보 자금이 있다는데 금고에 넣어놨겠습니까? 다 은행에 있죠. 단기 자금은 다 불리는 자금이지 그 자금이. 그러면 또 투자를 하면 또 지돈은 어느 정도 두고 빌려서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이자율이 그렇게 높으면 그게 투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부동산 부분도 역시 아직도 혼란스러운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은 안정시키겠다 그러면서 규제는 완화하고 세금 줄여주겠다. 도대체 본심이 과연 뭔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좀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가격 안정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더 올라서는 물론 이제 4월에 또 총선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여러 번 염두에 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가격 안정은 립 서비스 같고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는 규제 완화하고 세금을 좀 줄여주는 그게 더 시장한테 주는 강력한 이미지가 아닌가. 뭐 집값 잡겠다는 얘기는 저번 정부에서도 뭐 수천 번을 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집값 잡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던지는 이미지를 이렇게 보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가격 안정보다는 주로 이렇게 규제 완화 쪽에 이미지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인수에서 굳이 이런 정책을 미리 내세워서 시장에 혼란스럽게 하고 또 이미지를 혼란스럽게 하고 기대를 갖게 하고 할 필요가 참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번 인수위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인수위는 참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미리 예고를 해줘서 자꾸 이렇게 예고를 해주고 뭐 저거 조정할 때 가서 조정하면 되는 건데 미리 나 한참 뒤에 조정할 테니까 좀 알고 계세요. 이건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좀 제가 보면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종부세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 부분도 이제 하반기 후에 논의를 하겠다. 그동안 그 종부세를 그 1% 수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사실 2009년이면 내년 아닙니까? 이제 과표 현실화까지 해서 너무 가파르죠, 사실. 그리고 2%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보다 소득이 2배가 되는 나라들이 2%인데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 논의할 때도 한 0.5 정도 수준이 좋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또 이거를 뭐 2009년이 아니라 2015년까지 천천히 가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게 이제 재산세하고 이렇게 통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세율 전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논의하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해서 기반시설 부담금 처음에는 저거 뭐 폐지한다고 그러다가 또 언론에서 또 뭐 싫은 소리 나오니까 뭐 아파트 부분에서는 폐지 안 하겠다. 아파트 이외에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가 또 연립 단독주택 혹시 그런 부분에서는 저 기반시설 부담금을 좀 폐지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살짝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완화도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한 전제에서 하겠다. 저 부분은 지금 이제 개발이익 환수제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2006년 3월에 개발이익 환수제가 있죠. 정상 가격 상승분을 빼고 남는 이익에 대해서 50%, 정부 50%, 또 개인이 50% 갖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저거를 전제로 해서 용적률을 완화를 시켜주겠다. 처음에는 뭐 서울시 10% 전체로 용적률을 완화하겠다 그랬다가 또 저 언론에서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이건 그게 아니고 저 전제에서 하겠다. 저거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차피 100%는 다 못 가지고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적률을 완화해 생긴 이득의 100%는 전부 다 안 가져가기 때문에 저것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좀 가격을 올릴 만한 이제 요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가격 안정을 위해서 금융 부문을 역할을 강화하겠다. 저거는 뭐 무슨 뜻으로 나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택담보대출 DTI라든가 LTV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하느니 그동안 지금까지 금리 부분이라든가 이제 너무 이렇게 정책이 없었느냐 그걸 질타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지
실제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걸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제 주택 금융 부분이나 금융 시장 부분을 많이 활용하겠다. 선진국 예를 들면 선진국들은 다 저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맨날 그 부분을 논의하던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뭐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와서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저런 얘기를 왜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한 건데 저거는 한나라당 안도 그랬고 신당 안도 그랬는데 지금 이제 누적적으로 금액이 커짐으로 해서 그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을 상승분을 연수로 나누는 연분법이라든가요. 뭐 그런 쪽으로 하면 조금 더 낮아진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걸 또 가속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0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으면 한 80%까지 양도 차익에 세율을 감안하게 돼 있다. 근데 그게 거의 강남이에요. 강남에 옛날에 지었던 집들이고 지금 분당 20년 안 됐죠. 그죠? 평촌, 삼본, 우리 버블세븐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20년 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강남 빼고는. 그러니까 사실 효과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그렇다고 뭐 20년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혜택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게 연도별로 쭉 돼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자녀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모르지만 또 고령자들이 집을 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아깝습니까? 양도세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참에 좀 털고 나가자 이런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물량 전체가 우리 수도권에 전체로 퍼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취득록세 저것도 사실 좀 많죠. 뭐 저거 내려고 또 은행 돈 빌릴 수는 없잖아요. 저것도 뭐 1, 2천만 원씩 나오고 이러면 저것도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좀 줄여주는 쪽으로 가고 지방에 대해서는 뭐 이제 특히 과일 지역 저 부분은 이제 전면 해제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좀 저런 정책을 펼 때 좀 잘 이게 아이러니를 하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이 엄청나게 침체돼 있으면 저런 정책을 쓰면 진짜 뭐 해방군이 왔다라고 이렇게 환영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같이 아직까지도 가격이 오른다 자꾸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서 저런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은 세워놓고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작동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제가 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그 분위기 자체는 가격에 조금 이제 상승을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제가 시간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뭐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적어드린 겁니다. 자, 이 대운하에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래서 아마 어떤 뭐 환경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에 그 전문가들 들어보면 있는데 아마 강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운하의 어떤 뭐 항의되는 지점들을 이렇게 기자들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미 작년에 요 밑에 박스표를 보시면 거래가 많이 늘었답니다. 고은 지역들이 특별한 재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발이 빠른 거죠, 사실은. 그쪽에 관심 많은 분들은. 그래서 아마 이게,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많이 일으키겠지만, 만약에 저걸 강행해서 어느 정도 한다면, 아마 저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저기에 맞는 산업단지들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운하를 이용해야 될 산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물류를 서서히 이동해도 되는 그런 산업들이.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물길 연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도 산업이 있어야 부동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제 각광을 받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평택 당진 아닙니까? 거기에 미군기지 이전하고 현대 제철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구가 몰려들고 몰려드니까 당연히 단위당 인구 밀도가 높아지니까 땅값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도 이 서울 수도권 같이 중심 지역은 빼고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산업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움직여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지역에 따라서 아마 뭐 시차가 좀 있겠지만 산업들도 저렇게 재편이 돼 가고 그래도 저 항에 가까운데 공장이 있는 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차를 뭐 몇십 킬로 타고 와서 배에다가 좀 물건을 실어서 보내고 이런 것보다는 공장 근처에 대부분
저 항구 근처에 대부분 공장들이 들어서 쓰게 되겠죠. 거기에 맞는 산업들이.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 내륙 지방에 있는 변변하게 한 산업이 없었던 지역들이 많거든요. 보십시오. 문경, 충청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저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구미, 대구는 대부분 공단들이 그 근처에 있죠. 구미도 공단이 구미 산업단지가 바로 그 강을 끼고 바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지역들은 조금 여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지역들은 기존에 이제 가치 평가를 못 받았던 부분에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파급 효과를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면 사실 거래 부분에서는 뭐 크게 그렇게 증가할 걸로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도세를 인하해서 거래가 증가했다는 신뢰받을 만한 학술 논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세를 인하하면 거래가 는다. 그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또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지만, 그런 실증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도세를 낮추면, 거래가 증가하느냐, 다들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 아닐 수도 있죠. 반대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특히 이제 장기 거주자의 경우, 20년 이상 거주했던 분이면, 그걸 팔아서 또다시 집을 사고 그러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 거래가 소폭 증가한다라고 볼 수는 있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 취득 등록세, 이거 다 이제 투자 수익률 계산할 때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들 아닙니까? 저게 다 낮아지면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이런 세제 완화나 이런 효과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고가 주택 기준, 6억을 9억으로 좀 올린다든가, 저기는 고가 주택 기준에는 다 걸려 있어요. 양도소득세 걸려 있고, 종합부동산세 걸려 있고. 뭐 저게 쉽게 선거 전에 저렇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저거를 묶었을 때 6억이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률 다 반영하고 그러면 9억이 정도 된다니까 바뀔 가능성도 있죠. 저렇게 되면 투자 수익률은 더 올라가는 거죠. 이게 다 비용 요인들인데, 그 비용 요인들이 그걸 인하를 해주니까 다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금 부담금, 그걸 유지한다 그러면 뭐 특별히 더 억제하는 건 아닌데, 다른 부분 풀어주고 요거만 안 풀어준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 이 부분은 뭐 어쨌든 간에 용적률 올리면 100% 환수 못해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투자 증가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 규제 완화, 뭐 지방 규제 완화했다고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추군 시장이 턴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미분양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던가, 뭐 일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신혼부부 주택, 저 부분은 이제, 공공임대주택, 뭐 특히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좀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할 거고, 소형평형 공급을 좀 확대하는, 지금 소형평형 공급이 작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업체들이 소형보다는 대형 지을 때 수익이 많이 나요.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2001년 이후에 대형만 무신형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대형이 많아지니까 또 대형 가격이 요새 안 오르죠. 그런데 또 신혼부부 주택에서 소형을 또 많이 지면, 그렇다고 뭐 상가벽지에 짓는 건 아닐 거고, 대부분 이제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지역들, 그게 다 도심이고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지역들이죠. 그렇게 또 신혼부부 주택들을 설마 뭐 1년에 12만 원 다 되리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는데, 그래도 몇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공급에서 계속 쏟아부어 준다면, 소형 부분도 또 이제 부동산은 이렇게 흐름을 탑니다. 대형이 많이 부족하면 많이 오르면 또 그것만 짓고, 그게 또 이렇게 넘쳐나기 시작하면 소형이 부족해서 또 소형 가격이 오르고, 또 여기 오르면 또 이렇게 많이 짓고, 그럼 또 대형이 오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형 평형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게 이제 소형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DTI 6억으로 하니까 대형을 사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대출 받기 힘들고 하니까 소형 투자를 많이 했던 건데, 그 다음에 대운하는 주변 지역, 이게 뭐 분명히 집가가 먼저 오를 거고요. 저건 뭐 명확관하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죠. 이미 가격이 또 많이 좀 올랐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 개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지역들, 뭐, 저쪽에 논산도 있었고 쭉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주변에 투자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다 가격 상승 요인이니까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가 당장은 안 하더라도 저걸 하겠다고 밝혔으면 가격이 오를 것이냐,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한 뭐 2년 전, 3년 전 정도 금리가 낮고 또 어찌됐든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지 않고 그런 시기에 만약 저런 정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폭발을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태는 금리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주택 시장이 이제 거의 뭐 붕괴 직전 상태까지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문제 때문에 국제 그 신용 경색, 우리나라 돈 못 빌리면 우리도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좀 많이 상쇄가 되고 있어요. 한 2년 전만 해도 저런 정책을 발표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 저 파란 글씨로 쓴 것이 금리 상승 효과로 어느 정도 저런 부분들이 상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 크게 효과를 나타내지는 이제 못하고 있는데 그 거래량이 이제 늘려면 일단은 물론 이제 세제나 세금 밖에서 거래량이 늘 수도 있습니다만 경기가 좋아야 돼요. 경기가 거시경제가 좋아서 아까 이상현 박사님 설명할 때 기이하게 특이하게 거래량이 너무 줄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줄어서 이제 대기하는 수요가 있거든요. 그 대기하는 수요가 거래량이 쭉 늘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가격이 안 오른 상태에서. 그게 이제 제가 주로 말씀 많이 올리는 허니콤 사이클, 주택순환 국면에서 5국면, 6국면을 얘기하는데 가격이 안 오르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쭉 늘어나는 국면이 있습니다. 이사 못 갔던 사람들이 이사 다 가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그의 전제는 뭐냐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봤을 때는 뭐 말은 747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747은 그냥 뭐 6도 안 되는 거죠. 미국이 뭐 지금 뭐 마이너스 갈지 안 갈지 그것도 거의 지금 1% 하면 선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다행히 또 이명박 당선인이 최대한 기업인들 길을 살려주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마이너스로 갈 거를 좀 붙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7%씩 이렇게 성장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거래량이 늘어나요. 경기가 좋아져요. 그런 기간이 적어도 한 1년이나 한 2년 정도는 더 이렇게 지속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일국면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04년에는 1년 딱 그 4, 5국면 지나고 바로 2005년 가을에 일국면이 다시 왔어요.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지면서 굉장히 짧게 돌아서 나갔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이제 작년에 1년 또 침체됐으니까 올해 2008년부터 또 사이클 짧게 해서 돌아 나갈 거 아니냐 뭐 그런 관측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측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그런 정책으로 볼 수 있고, 그러기에는 대외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금리도 지금 7.5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 제가 그래 안 그래도 그 금리에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우리 담보대출 받은 분들은 그래서 소득의 30% 정도를 그 대출 이자를 낸다. 이게 이제 원래 한 25% 잡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독하니까 한 30%까지 잡아놓고. 금리 몇 프로까지 버틸까 해서 소득 이제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1억까지 놓고 대출 받은 금액하고 금리하고 이제 상관계를 구해 보니까 대략 한 금리 이제 그 대출 금리가 한 8 정도까지 가면 그 30% 기준에서 보면 힘들어져요. 근데 지금 거의 육박했죠. 사실 다 무대금리 받기 때문에 뭐 금리 8% 내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거의 은행이 좀 잘 멈춘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지금 CD 금리 이제 멈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은행도 야 같다. 대출 이자 다 빼먹고 이제 위험해질 정도 되니까 거기서 딱 아슬아슬한 선에서 멈추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부도 나겠습니까? 연체가 늘어나죠. 연체가 늘어나도 그러면 또 저 소비나 그런 걸 줄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 소득의 40%까지 버티겠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힘들어지면 50%까지 버티겠죠. 먹을 거 안 먹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비싼 집을 내놓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티겠죠. 그래서 뭐 아마 금리가 지금보다 한 1% 정도 더 올라가면 그때는 좀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뭐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죠. 미국이 지금 결국에는 서프라임 이게 옛날에 그 90년대 초에 생겼던 S&P 그 사태랑 거의 비슷한 과정을 가는데 대략 지금 한 상반기까지 고생하고 하반기쯤에 이제 바닥을 보이고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어차피 미국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으니까 뭐 지금 3%가 되든 쭉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금리 갭을 둔 상태로 1년, 2년을 갈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도. 그러니까 뭐 우리도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쯤에는 금리가 서서히 낮아질 건데, 자 그런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란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지 모르지만, 그런 먹구름이 좀 거치고, 또, 이명박 당선인이 자꾸 이게 희망을 푸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 기업들한테 좀 나아지고 해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아까 앞에 쭉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부동산 시장의 어떤 다시 재상승을 시키는 요인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럴 확률이 그렇게 높지를 못합니다. 저렇게 많이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규제를 완화를 해놔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위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니까 거시경제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이제 쭉 돼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금리 부분에 거의 상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2001년에 집값이 처음 오르기 시작할 때 주택 대비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뭐 한 6배, 7배 이럴 때는 금리라는 게 별 의미가 없죠. 뭐. 근데 지금은 서울은 12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 하나로 전체가 다 저런 걸 다 정책을 어떻게 해도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뭐 그 정부에서 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예상했던 대로 경로로 또 국민이 합심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다면 사실 부동산 시장도 한 1년 이미 1년 침체 겪었고 이제 한 1년 이제 한 반년 또는 1년 정도면 우리나라의 침체기 그렇게 길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90년대 초에 그 세계적인 부동산 불황 때 그때 아파트는 95년에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95년부터 5년, 6년, 7년 오르다가 다시 이제 꺾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이제 간단히 마무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입주량 부분은 서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앞에 먼저 강의하신 이상영 박사님하고 자료가 저하고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집계하는 방법이 틀려요. 이 박사님은 실제로 이제 업체들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봐서 하는 거고 저희는 통계 가지고 기간을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좀 피차가 있어요. 서울같이 이제 강남에 몇만 가구가 입주하는 그런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지들은 평균보다 건설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막 36개월씩 건설한다든가 소송 한번 걸리면 5년씩 간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통계에 좀 오류가 있는데 어쨌든 크게 증가 안 한다고 보고 금리도 집값하고 주택 가격하고 소득하고 많이 차이 난 지역들은 금리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금리인데 지방 사람도 똑같은 7% 내고 나도 7% 내지만 돈을 많이 빌리는 사람이 더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나 이런 지역들, 집이 많이 이미 올라온 지역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지방 같은 데 소득도 적지만 대출을 많이 안 일으킨 그런 지역들은 사실 금리가 그렇게 뭐 물론 소득이 너무 적어서 금리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같은 조건을 놓고 본다면 이런 쪽에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부담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나 이런 세제 완화 효과 이런 것도 이 집값이 많이 오른 지금 주로 고가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소득층 주택에 대해서 뭐 세금이 어떻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고가 주택 6억 이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서울, 인천, 경기나 이런 지역들한테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는 거고 지방에는 뭐 온만 정책 다 쏟아부어도 지금 뭐 꿈쩍을 안 하는 거니까 너무 많이 지어서 그런 거죠. 사실 필요보다 더 많이 지었으니 그런 거고. 그다음에 누적 미분양으로 봤을 때는 뭐 서울, 인천, 경기는 거의 뭐 경기도가 한 7천 개 정도 올라왔습니다만은 전체 주택 대비라든가 인구수 대비해 보면 사실은 뭐 1%도 안 되는 거니까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뭐 부산, 대구는 상당히 부담을 주는 쪽, 광주까지도 그렇고요. 대전, 울산은 뭐 미분양 많다고 뭐 저희들 내려갈 때마다 죽는 소리 하는데 사실 그렇게 다른 도시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서울은 가격이 이제 소폭 상승을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아까 이상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2009년까지는 그 신규 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2010년 넘어가면 이거는 뭐 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제 2기 신도시 10개, 평택까지 하면 10개인데 10개를 놓고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2009년까지는 어떻든 간에 그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그 과천도 한 10% 빠졌죠. 송파도 한 8% 빠지고 저쪽 목동도 한 7% 이상 빠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빠진 거지 정상적인 상태에서 빠지긴 쉽지 않아요.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빠질라 그러면 기업이 도산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사람이 거리로 나오고 실업이 증가해야 돼요. 집값이 빠지려면 큰 폭으로 빠지려면 그런 조짐은 아직은 없잖아요. 그런 조짐은 우리가 미국 때문에 타격을 받아서 우리 경제 전체가 망가져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 아니면 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경험해서 보면 서서히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그 뉴타운이나 뭐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강북 지역만 해도 한 지금 2만 5천 채가 헐리면서 재고주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만 작년에 그 관리처분 계획을 거의 다 몰아서 받았거든요. 왜냐면 상한제 그거 피하려고 그거 다 받아서 그거 다 올해부터 철거 들어가면 아무래도 전세가 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 뭐 위기 이런 얘기는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인천 정도는 그래도 소폭이라도 오늘 신문 보니까 서울 수도권 올해 들어서 2.3% 올랐다고 뭐 신문에 크게 썼더라고요. 한 달에 0.23% 올랐다고. 그 곱하기 12 아까 하이버가 나왔는데 2.7%더라고요. 물가 상승률 몇 프로죠? 3.5%잖아요. 그럼 오를 것도 아닌데 너무 반가워서 그랬는지 그것도 지금 오른다고 실질 가격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오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왜 그런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떨어졌다가 조금이라도 오르니까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보다는 뭐 조금 더 오른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는 여건으로 봤을 때 한 보합 정도를 보이지 않을까. 부산은 이제 예상과 달리 강보합세. 부산은 올해 마이너스 아닙니다. 큰 난리를 치고 그래도 부산은 마이너스 아닙니다. 사실 턴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너무 미분양이 많고 너무 누적된 게 많아서 그래요. 사실은 부산은 2004년부터 계속 헤맸으니까 한 3년 고생했으면 일어나야죠. 3년 고생하는 동안에 공급이 줄어야 되는데 업체들이 분양을 계속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도.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을 그만둬야죠. 근데 밀어내기로 계속. 왜냐? 우리나라 주택사업은 대기업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주택사업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빅3가 다 하잖아요. 주택사업.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막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게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도 안 떨어졌어요. 대법원 올해 말까지, 11월까지 해보니까 0.45 올랐더라고요. 부산이. 그 난리를 치고 그래도. 대구나 이런 데는 떨어졌어요. 대구하고 울산 이런 데는 떨어졌습니다. 울산은 그렇게 좋은 지역들은 아니었습니다. 저기도 막 물량을 밀어내니까 매 장사 없다고. 저기도 뭐 증가니. 울산도 아마, 울산이 올해 좀 올해 많이 떨어졌죠. 올해 계속 떨어졌는데, 아마 거의 작년에 1년 동안 이렇게 헤맸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크게 오를 지역은 없지만, 대략 이런 정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요걸 보시면, 이거 저거 왜 작년 거를 보여주냐, 이렇게, 뭐 인수에서는 이거 하나도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상한제. 그 다음에 전매기간, DTI. 예민한 문제는 인수에서 지금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있는 거죠. 세제나 이런 부분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07년 1월 11일 날 발표한 정책인데, 이게 2008년 올해에 영향을 줘요. 그죠? 작년까지는 예고만 됐던 거고요. 그죠? 작년 9월까지 저걸 분양 승인을 받아야 됐었고, 11월까지 분양 승인을 받아야 됐었죠. 그래서 이게 올해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나왔던 게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 지금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반값 아파트의 경우도 그렇고, 반에 지분형 대출제도 그것도 그렇고, 아직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니드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 분양가 그다음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전매기간 연장, 청약 가점제, LTV DTI 확대. 그 분양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그 위에 플러스 요인들은 분양가를 인하한다든가 상한제를 해서 가격을 낮춰준다든가 이런 거는 청약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미분양이 나느냐? 아직 상한제 시행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하게 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 나오면 당연히 그걸 기다리려고 지금 청약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청약에 대한 이제 증가 요인이고요. 뭐 전매기간 연장, 청약 가점제 시행, LTV, DTI 확대 이런 건 다 마이너스 요인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정책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는 청약을 증가시키는 요인도 있고 감소시키는 요인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이제 적어도 올해 한 4, 5월 돼야 이제 시행이 될까. 작년 11월에 분양 승인 받아놨던 걸 올해 상반기에 좀 풀어낼 테니까 아직까지도 상한제 적용된 게 아닌 것들이 나오거든요. 비싸죠? 뭐 제가 볼 때는 좀 비싸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상반된 요인들이 올해 드디어 이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전매 기간은 제가 봐도 너무 길어요. 10년 동안 그건 너무 길고, 그래서 막 그게 제일 먼저 없어지지 않을까. 인수위 단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주로 이제 세제, 그 당의 공약집에 있던 내용들만 자꾸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분양시장이라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2008년하고 9년까지 서울, 인천은 그래도 A급이지 않냐. 분양시장 중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국을 봤을 때 경기도는 뭐 지금도 뭐 미분양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요. B급이고 이제 2009년쯤 되면 또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서울, 인천도 드디어 B급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 인천은 가격이 그렇게 사실은 뭐 강남이나 일부 지역만 떨어졌지 서울 평균도보다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면상으로 보면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 국면에 해당되거든요. 서울, 인천은. 그러면 내년쯤에는 서울, 인천은 한 3국면 정도 가격은 보합을 이루면서 거래량이 더 빠지는. 지금 뭐 거의 3국면이라고 얘기를 해도 뭐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닐 텐데 그렇게 그쪽으로 이제 갈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4, 5국면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가격이 조금 빠지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2004년이 바로 그런 케이스거든요. 2004년이 가격이 빠지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바로 또 1국면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2국면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서울, 인천 정도는 지역에 따라 뭐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가격이 갑자기 떨어진다든가 뭐 하는 뭐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뭐 시간에 몰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목소리도 빨라지고 급하게 지금 말씀을 올리느라고 이제 그런데 부산, 그 다음에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이렇게 봤을 때 부산이나 이런 대구나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도 아마 좀 고생을 하지 않을까. 아까는 가격 측면에서 시장을 얘기하고 이거는 분양 시장을 말씀 올리는 건데 분양 측면에서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좀 거의 고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전하고 울산은 뭐 워낙 좋은 지역들이니까 울산도 그렇고요. 대전도 그렇고 올해는 한 B급 정도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부산, 대구, 광주가 턴을 하려면 아마 내년쯤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각 기업들이 발표하는 분양 예정 물량을 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한 50만 호 이렇게 정도 하겠다고 막 계획들은 그렇게 세워놓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12월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 중에 이제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1은 못하죠. 한 그 절반 조금 넘게 하는데 그래서 종합해서 해서 보니까 부산, 경남 쪽에 분양 물량이 작년에 줄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에 장사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지역일수록 더 좋은 물건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일수록. 왜냐하면 이제 땅 개발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더 나쁜 조건에 건설업체 찾아가서 내고를 하게 되거든요. 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 수도권에서 팅팅 튕기는 지주보다는 훨씬 100% 낫죠. 그러니까 덥석 물 가능성도 그래서 물리는 데도 많이 있지만 그 조건들은 이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내년쯤에 결국 이제 조금 더 좋아지는 시장 쪽으로 가지 않을까. 부산도 어떻게 보면 뭐 작년에 이미 턴을 한 거 아니냐 0.5% 올랐으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분양 시장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뭐 미분양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쯤 돼야 이제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마 그 국면상으로 봤을 때 2009년이나 돼야 부산, 대구, 대전 정도가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1국면 정도로 갈 걸로 보입니다. 올해도 뭐 작년에 이미 분양 물량 줄었죠. 올해 분양 물량 또 줄면 2년 정도 분양 물량이 줄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예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러면 정도 턴을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부터 가격이 떨어졌으면 분양 물량을 좀 줄였어야 되는데 좀 고집을 피웠죠. 막 계속 막 밀어내고 거기다가 분양 엄청나게 미분양 쌓였는데도 또 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막 지쳐갖고 헤맸는데 이제 거의 바닥을 이제 지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쯤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그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택 보급률이 120%가 된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다른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그럼 주택 가격이 안 올랐느냐, 주택 보급만 많이 되면 집값 안 오르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2001년 이후에 가격이 폭등했던, 강남 폭등하면서 이제 수도권으로 가고, 바로 지방으로 가고, 했던 그 패턴은 조금 이제 약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았으면 좋은 투자를 많이 했을 텐데, 한번 정부가 경험을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뭔가 규제를 풀든가 묶든가 해도, 과거에 그 2001년, 2년처럼 경험 없을 때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그 당시에 어떤 뭐 전매도 그때 완전히 풀어놓은 거 아닙니까? 500만 원 들고 와서 돈 넣고 돈 먹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죠. 이미
어떻게 보면 시장 자유를 또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될 그 이명박 정부도 오히려 더 공공부풀은 더 역할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지방시장들도 뭐 올해까지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분양이 안 되면 분양을 못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못 했고 올해 지방시장 분양 또 못 하고 하면 아마 적어도 내년쯤에는 다들 1국면, 2국면 이렇게 올라가는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다행히 이제 그 이당 선임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배 성장률을 7%로 올려서 우리 거시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다들 취업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겹친다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폭등하기보다는 높은 수준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주로 신도시보다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또 뉴타운도 또 이명박 시장 당선인의 브랜드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부하고 차별화하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한 면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신도시보다는 뉴타운이나 뭐 이런 쪽으로 주로 이제 개발을 좀 하겠다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지역이 이미 뭐 가격이 다 반영이 돼 있죠. 용산 같으면 땅 한 평에 1억씩 가는데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죠. 그렇다고 뭐 추가적으로 더 반영이 더 뭐 오른다 이렇게 하긴 그렇지만 그동안 이제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공공이 개입하면서 좀 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낫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 이제 차기 정부의 정책하고 관련이 없는데 하나 정보를 알려드리면 작년 말로 해서 전국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도시 기본 계획을 거의 다 통과시켰어요. 도시 기본 계획을 2020년 도시 기본 계획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계획 안에 뭐가 들었냐면 그 도시의 기본적인 발전 방향들이 들어있어요. 개발할 지역들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어느 지역이 뜬다고 생각하면 이미 늦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기본 계획이 다시 5년 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게 2016년 계획이었거든요. 2020년 계획이 지금 대부분 도시에 거의 다 통과됐고 한두 개 도시가 지금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다 통과됐는데 그게 도시의 발전 방향을 다 담고 있어요, 안에. 개발 예정지가 다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좀 하시면 지금 뭐 부동산 투자 그러면 강남에 투자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실제로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계획에 앞서서 미리미리 그런 데 부분을 투자하는 부분들이 우리 투자를 잘하는 거지. 집, 아파트 사서 남들이 운 좋게 했던 내지는 배짱 있게 했던 그런 것만 자꾸 기억을 해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시개발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정보들을 인터넷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시군구 들어가 보면 다 홈페이지에 다만 찾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서 그렇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이게 발전 방향이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발전이 되는구나. 그럼 언제쯤이면 도로가 이렇게 나면 이 부분에는 집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이명박 정부 하면 이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형성되고 되겠구나. 그런 쪽으로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지. 아파트 어디 하나 잘 사서 대박 터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괜히 스트레스 받고 피곤만 하니까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그렇게 좀 긴 안목을 보고 땅의 가치를 변화하는 그 흐름을 잡아내야 실제로 투자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